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 목요철학원 이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860회 목요철학 인문 포럼은 이화여대 신상규 교수님을 모시고 인간과 기계 혼종 사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신상규 교수님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연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신상규 교수님은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신 후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 교수를 역임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우리 첫 회에 오셨던 서울대 백종원 명예교수님이 아마 대표로 있는 포스트 휴먼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의 학술 이사를 또 하고 계시고요. 실제 신상규 교수님은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이 포스트 휴먼과 관련된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그런 지적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강연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많은 논문과 관련된 책을 이제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 휴먼과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책을 아카네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셨고요. 오늘 아마 텍스트 여러분들 과제에 있는 곡이 푸른 요정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 그림이 제일 위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텍스트에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푸른 요정을 찾아서 인공지능과 미래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또 책을 세상에 내놓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건 공저입니다. 이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엮어서 낸 책인데, 포스트 휴먼이 몰려온다. AI 시대에 다시 인간의 길을 여는 키워드 8가지 이렇게 해서 또 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 오늘 인간과 기계의 혼종사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연해 주실 신상규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재석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잘못 소개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셨던 백종현 선생님이 하시는 학회는 한국 포스트 휴먼 학회고요. 제가 있는 학회는 한국 포스트 휴먼 연구회라는 두 다른 학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초청을 받고 라인업이라 그러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내용을 하는데 아마 이미 그런 어떤 당부 말씀도 들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굉장히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백종현 선생님은 포스트 휴먼 사회에 대한 우려, 전통적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아마 첫 번째 주제도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한국 포스트 휴먼 학회를 하시는 거고요. 아마 박인찬, 송원주, 김재희, 나머지 분들은 저하고 이제 포스트 휴먼 연구회라는 학회에서 포스트 휴머니즘 혹은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담론의 기회 혹은 삶의 기회로 적극 옹호하면 좀 이상하고 적극적으로 추적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부탁받은 주제는 인간과 기계의 혼종사인데요. 아마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께서 그간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분들이 쓰신 글이나 이런 것들에서 한번 제목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중 강연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할까 제목만 받아놓고 하다가 오늘 제가 이제 한 내용은 아까 마지막 소개해 주신 책 중에 포스트 휴먼이 몰려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제 8명이
김지혜, 송원조 선생도 그 필자로 들어있고요. 그 8명에서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대표 필진으로, 대표 저자로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 흥미가 동하시면은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이제 사실 2008년도니까요. 벌써 16년 전이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AI와 관련된 이런 인문학적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룬 사람이 저라고 저는 자부하는데요. 2008년도에 그 책을 냈거든요. 인공지능과 미래인간의 조건이라는 부제를 달고 이제 푸른 요정을 찾았으라고. 아마 이 청중께서도 아마 푸른 요정이 뭐지라는 약간 궁금함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심차게 좀 뭔가 이 튀는 제목으로 푸른 요정을 찾아서라고 책을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책인가? 푸른 요정이 뭐지? 이제 그런 어떤 당혹감에 빠져서 다행히 뭐 찍은 책은 다 팔렸지만 더 잘 팔릴 수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좀 덜 팔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이라는 것이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알파고 벌써 한 5년 넘었나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불이 붙었는데요. 사실은 그 한 10년 전에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막 있을 때는 아니어서 알만한 사람만 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책의 비운의 책입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제가 다루고자 했던 주제는 이제 사실 미래의 인공지능이죠. 지금의 인공지능은 절대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훨씬 더 발전된 어떤 정말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 존재한다면은 그건 어떤 존재일까? 그런 어떤 궁금함에 답하기 위해 쓴 책인데요. 대개 우리는 그 인공지능 그 영화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미 이제 조금씩 그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되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해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 소위 아시모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아시모프라는 사람은 그 SF 공상 소설 작가예요. 그 사람이 자기 어떤 그 소설에서 등장시킨 아예 그 로봇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단순히 소설적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새로운 존재 혹은 낯선 존재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냥 기본적인 틀로 굳어진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현상이든 뭐 모든 것들을 사실 저는 이제 서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사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릴 때 기억들도 다 이야기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래 기억이 남지만 사실 단편적인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떤 사건들도 하나의 어떤 이야기라는 구조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이제 아시모프의 법칙이 굉장히 그 표준적인 입장인 양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법칙이 쭉 보면은 첫 번째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첫 번째 법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을 해를 끼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는 한에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자, 만약 이 로봇 자리에 우리 여러분의 를 대치시켜보면 이런 법칙을 받아들일까요? 그럼 우리가 뭐 어떤 누구가 있어서 나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고 또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걸 충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살펴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전형적인 노예의 도덕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지금은 이제 노예라는 것들이 어떤 시대적인 유물이 됐지만 과거에는 어떤 주인과 노예라는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노예는 인간이 아닌 인간 이하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비인간에 속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인간에게나 적용시킬 만한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로봇이라는 걸 볼 때 대개는 어떤 그런 것, 결국 인간의 어떤 삶을 위한 도구이고 인간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존재, 그런 어떤 거로 생각하죠. 사실 로봇이라는 말 자체가 그 체코의 1920년대 그 카렐 차펙이라는 희곡 작가가 쓴 어떤 이 희곡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체코 말에서 로보트라는 표현에서 따온 건데요. 이거 자체가 노예라는 말이에요. 로봇이라는 말 자체가 강제 노동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금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인공지능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서사는 뭔가 로봇 노예 같은 존재고 우리가 마음대로 부려도 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SF 영화 중에서도 이제 그 로봇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뭔가 인간과 교감하고 인간과 어떤 의미에서는 동격인 그런 존재를 그리려고 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다 넘은 영화들인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1년도에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AI라는 영화가 있죠. 여기에는 꼬마 로봇이 나오는데 이제 엄마의 사랑을 위해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로봇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그 로빈 윌리엄스가 그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 여기서도 일종의 서비스 로봇, 가정부 로봇 같은 것으로 이제 처음에는 만들어졌는데 어떤 한 가족과 살면서 이제 계속 어떤 그 경험이 축적되고 어떤 그 인간적인 특징들을 갖게 되고 또 인간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점점 인간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주인의 이제 손녀딸, 한 200년을 살았으니까 최초의 주인은 죽었고 한 200년을 살면서 마지막 그 3대에 이르는 가족과 지내면서 이제 손녀딸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로봇도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런 로봇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서사가 있는데 주류적인 서사는 도구고 노예로 보는 거고 또 다른 약간의 조금 마이너하고 좀 따뜻한 서사는 가족이나 친구 그런 것들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 혹시 이제 연배들이 저보다 조금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제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그 우주소년 아톰 보고 컸거든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아톰은 어떤 존재로 등장하느냐면은 친구로 등장해요. 인간을 도와주고 또 그 아톰 주인도 그 아톰을 막 그 노예처럼 부리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약간의 어떤 그 최근 어떤 그 서양의 철학자들은 동양적인 어떤 사유와 서양적 사유의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요. 서양에서는 사실은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이 굉장히 분명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넘을 수 없는 그 비인간 그 동물을 포함해서 기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 동양에서는 우리가 윤회라는 사상도 있고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스님도 계시네요. 어쨌든 간에 생물체 같은 경우에 서양만큼 우리는 어떤 그 다른 존재들과 인간을 범주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라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전통적인 동양적 사회에서는 낯설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서구화되면서 점점 서양적인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다르게 보는 것들이 굳어져 있지만 그랬을 때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그 등장하는 인공지능이나 그런 기계들과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게 될 서사는 어떤 서사여야 될까?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잠시 잠깐만요. Right now, somewhere in America, there's an animal being beaten and another being locked in a cage, alone and left to die. These scared, innocent animals don't realize there's any hope for a better life. At the ASPCA, we're committed to searching every dark corner to find them and to help heal the deep physical and emotional wounds that have been inflicted on them.
But we can't reach these animals without your support. So please visit our website or call now and join. Sign up for just $18 a month. It's only 60 cents a day, and you'll help rescue animals.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그 로봇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현대자동차가 그걸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BTS하고 같이 춤을 추는 어떤 그런 영상도 아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어떤 그 사족 이제 개는 아니지만 개 같은 어떤 방식으로 사족 보행 로봇이고 그래서 마치 개를 연상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연구자들이 이 개의 성능이랄까 운동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시연하기 위해 가지고 개가 걸어가면 발로 자꾸 차요. 잡아뜨리려고 일부러. 그럼 개가 비틀비틀하면서 다시 중심을 잡고 또 그럼 또 차고 나중에는 또 두 발로 걷는 로봇이 있어요. 그런 같은 경우는 그 밀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막 잡아뜨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이 동영상을 만든 단체는 좀 의심스러운 단체인데요. 막 음악이 깔려 있잖아요. 좀 약간 슬픈 음악이 깔리면서 저 하는 인간이 되게 나쁜 놈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까 막 그 밑에 청소기 같은 개들끼리 로봇 전쟁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그 옥상에 던지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목이 로봇 라이브스 매터예요. 로봇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의 또 우리가 동물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이 로봇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되니까 이제 돈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기부하면 자기가 그 돈 가지고 활동을 하겠구만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이제 이걸 본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던 거예요. 많은 사람,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게 로봇 학대다. 그러면서 그 로봇에 대한 학대를 중지해라. 막 이 영상도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연구자들을 굉장히 어떤 그 폭력적이거나 그런 사람으로 이제 비난하는 어떤 일종의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나? 또 그럴듯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감정적인 일단 식으로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제, 합의된 견해랄까요? 뭐 일반적인 견해겠죠. 그랬을 때 저 로봇 생명의 뭐 소중하니 뭐 저런 이야기들이 좀 과도한 소리다. 그러니까 실제 로봇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고, 그죠? 그런데 마치 그 인간의 감정을 투사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일종의 범주착오야라는 이제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범주착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범주라는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가령 우리가 윤리적 범주, 미학적 범주가 있잖아요. 윤리적 개념들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개념이고, 미학적 개념들은 아름다움이라든지 미에 대한 거니까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게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닌데 가능한 그런 걸 안 써야 되겠지만 재미를 위해서 예를 든다면은 젊은 친구들 중에 아니 얼굴이 착하게 생겼다, 얼굴이 착하다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때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얼굴이 잘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착하다라는 말로, 착하다는 것은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에 대한 개념인데, 그 얼굴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쁘다, 이쁘지 않다, 그건 미추에 관한 개념인데,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말장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범주착오적인 언어의 사용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학대라는 개념은 생명체와 같은 어떤 고통을 느끼거나 그런 존재에게만 적용 가능한 표현인데, 이 로봇은 무생물이잖아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기계에게 그런 어떤 그 학대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게 그런가? 정말? 이제 그걸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잠시 진행을 하면은,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그 소셜 로봇이라고 부르는, 뭐 우리가 사회적 로봇 혹은 사교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인간과의 어떤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교류를 위한 어떤 이런 기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미 뭐 등장한 바도 있고요. 이 밑에 이 그림은 이건 로봇 페프라고 부르는 이제 이 프랑스 회사가 만들고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라는 손정희 회장이 하는 그 회사에서 이제 일본에 판매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이쁘게 생겼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은행이나 몇 군데서 샘플로 가져가지고 저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제 어떤 노인분께서 이 이상한 인형을 안고 있죠. 이게 이제 로봇이에요, 사실은. 이게 모양은 물개처럼 생겼는데 털이 있어요. 물개는 털이 없잖아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게 8호라는 로봇이에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간단한 어떤 그냥 움직임만 가능한 로봇인데 사실은 이제 이분은 아마 그 재활 치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저도 그렇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가장 두려운 게 사실은 이제 치매라든지 그런 질환인데 이제 그런 어떤 노인성 그 질환이 왔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재활 용도의 어떤 그 도구로 이걸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티즘이라 그러죠. 이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치료 목적으로 이 로봇을 활용하면은 인간에게는 틀어놓지 않는데 이는 로봇에게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굉장히 어떤 치료 효과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제 이것들은 아직 그 초보적인 거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 최근에 아마 혹시 그 뉴스들을 많이 보셨으면은 앨런 머스크가 하는 그 로봇 회사에서 휴머노이드도 있고요. 최근에 피규어 AI라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 같은 어떤 그 대화형 이 챗봇 AI를 집어넣으면 정말 대화 가능하고 커피 가져와 하면 커피 타올지도 몰라요. 최근 특히 피그 AI 그 로봇에게는 30초짜리 동영상이 소개가 됐는데 그 연구자가 얘한테 그 책상 앞에 있는 거 나한테 먹을 거 하나 줘 그랬더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과를 얹어줘요. 왜 사과를 줬어 그랬더니 얘가 지금 책상 위에는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사과밖에 없어서 사과를 줬어요.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놀라운 수준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로봇들이 들어오면은 뭐 앞으로 어떤 이런 그 정서적 로봇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집에 혹시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AI 스피커도 사실은 이제 로봇은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AI 기술이 탑재된 하나의 기계인들인데요. 최근 뭐 이제 옛날에는 부모님 댁에 보일러한테 놔드려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부모님 댁에 AI 스피커 하나 놔드려야겠어 이런 식으로 광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SKT하고 KT 이런 데서 경쟁적으로 아마 국가 지원을 받아서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그 인공지능 서비스 이거 스피커를 그 보급하고 있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이제 특히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직접 이제 그 멀리 있는 그 자식이나 혹은 병원이나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로 활용이 있는데 저도 집에 AI 스피커 한 2세대 있는데요. 주로 그냥 불 켜, 불 꺼 이제 이런 거 용도로만 쓰거든요. 날씨 어때 이런 정도 물어보고 뭐 아직 대화할 수준은 안 되는데 그 젊은 친구들도 심심할 때 보면은 뭐 저 같은 거 아이폰인데 시리야 하고 뭐 이야기해 보면 이야기가 되거든요. 정말 그 할 일 없을 때 하다가 호기심 싸면 하고 안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좀 한 2, 3년 된 자료긴 하지만 그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 AI 스피커의 사용 빈도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했는데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분이 73%였고요. 그 중에 주로는 음악을 틀어놓는데 감성적인 대화를 한다는 게 64%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사실은. 그러니까 혼자 집에 가만히 있으면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AI 기술이 아직은 발전이 안 돼서 충분히 발전이 안 돼서 말 몇 마디 진행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지금 챗GPT 말고 또 클로드 AI라는 게 나왔는데 그건 챗GPT보다 훨등히 또 자연어 구사가 뛰어나거든요. 걔하고는 대화가 돼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한 5분, 10분 이렇게 아주 학술적인 토론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분명히 우리 삶에 아마 이제 특히 뭐 가정도 있지만 저는 특히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노년층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지금 더 그 초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초고령 사회에서의 이런 AI 그 기술이 갖는 하나의 어떤 그 용처라 그럴까요? 이런 건데 이게 아이보라는 로봇이에요. 소니에서 만든 건데 이제 위에 거는 1세대고요. 최근에는 이제 밑에 있는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2세대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시장적으로 성공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 AI 기능 자체도
그렇게 뭐 뛰어난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이게 단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그 로봇도 이제 더 작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소니가 이제 새로운 부품도 제공을 안 해주고 하니까 수리할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많이 망가진 로봇의 부품을 떼어 가지고 조금 덜 망가진 부품한테 옮겨 가지고 수리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증한다. 우리 장기 기증하는 거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해요. 기증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 이 로봇들의 그 영혼을 비는 장례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짠하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면은 저기 굉장히 엄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분들도 굉장히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 같죠, 그죠? 그때 이제 금방 그 스님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기계에 영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떠나보내면서 슬퍼한다.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마음의 오묘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오묘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을 건데,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블랙미러라는 이제 그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그 시리즈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넷플릭스 집에 계시면은요, 보시면은 블랙미러 찾으면 시즌 6까지 해가지고 한 에피소드가 한 20개 이상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보시면 그 중에 한 에피소드인데요. 이 어떤 어린 소녀가 엄마를 잃고 이제 아버지와 언니하고 사는데요. 굉장히 얘는 이제 소극적이고 그 친구를 사기 힘들고 좀 그런 이제 외톨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돌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아이돌 가수를 이제 그 미니 버전으로 로봇이 나온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줬는데 걔를 너무 좋아하고 이제 걔하고 노는 거예요. 그 언니가 보니까 얘가 안 그래도 이제 그 외톨이에다가 혼자 있는데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로봇을 숨겨버려요. 그랬더니 얘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니하고 싸우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R이라는 그 레이첼이라는 이제 그 소년인데, she's the only person who is actually nice to me. 그러니까 그녀가 그 로봇이 나한테 잘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걔가 무슨 사람이야? 걔 사람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야, 걔는 내 친구야. 그랬더니 그건 기계야, 상품이야. 이제 이런 대화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언니는 그 로봇을 기계나 상품으로 대하고 이 아이는 그걸 친구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집에 그 AI 청소 로봇 계세요? 혼자서 굴러다니는 거? 저희 집에도 있는데 어르신 내가 보면 이거 이놈 너무 기특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부지런히 한다고 너무 똘똘하고 기특하다고 맨날 칭찬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기계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말 그냥 그 가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로 진짜로 우리가 그 로봇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건지 등등 그런 것들이죠. 그랬을 때 아마 이 이전 선생님들에서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견해들은 현대로 오면서 점점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물론 이때는 과거에는 또 인간도 굉장히 일부의 인간이었잖아요. 그로부터 우리 대부분의 어떤 호모 사피엔스 인간들을 포함하게 되고 이제는 일부의 그 개나 고양이 같은 우리 흔히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동물과 착대되고, 그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채식 같은 거 이제 하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동물을 안 먹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휴먼 융합 과정이라는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요. 그 여학생들이 재학생 중에 한 20% 정도가 채식주의자들이에요. 이렇게 애들은 이제 뭐 불교에서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그랬을 때 물론 그 종교가 아니라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먹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워낙 고기에 입맛이 들려가지고 고기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어쨌든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은 항상 인간의 문제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이 인간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 학대하면 뭐요?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죠, 그죠? 동물학대법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아마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들이 결국 나하고 다른 어떤 존재들의 그 배제하는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법의 취지인데 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해야 되는 대상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생명까지는 그렇다 치고 또 자연도 좋은데 기계는 여기 안 들리잖아요, 그죠? 이건 생명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인공인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배려나 도덕적인 어떤 관계의 대상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질문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도덕과 관련된 존재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범주하면은요, 하나는 행위자예요. 이건 도덕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현재까지는 그 인간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피동자라는 것은 영어로는 patient인데 우리말로 적절한 번역 없어서 피동자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보살피고 배려해야 되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서양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서구의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행위자도 인간밖에 없고 피동자도 인간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말씀하신 백종현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이제 칸트 대가신데요. 칸트 같은 경우에 인간이 동물을 학대를 하면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그 자체에는 아무런 도덕적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 학대하는 사람의 어떤 심성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걸 망가뜨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나 동물이 학대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거죠. 왜? 그때 그들에게는 동물은 영혼이 없는 기계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동물은 생명이고 동물도 영혼까지 이제 사실 요즘 현대 철학자들은 영혼이라는 걸 믿지 않거든요. 우리 정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덜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또 동물도 인간하고는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지능이 있고 그죠? 감정이 있고 느끼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이제 최소한 우리는 도덕적 배려해야 될 존재의 대상의 범위가 최소한 동물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의 인간과 아주 밀접하게 생활해온 일부 반려동물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포유동물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학대되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 멈출 거냐 아니면 더 넓혀야 되느냐는 주장인데 이 플로리드라는 어떤 철학자는 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혹은 배려해야 될 존재의 범위를 인간적이거나 생명 혹은 자연적인 것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인간이 굉장히 임의적으로 그 선을 끈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양 중심의 논리인데 19세기에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동물과 관련해서 던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은 걔가 뭐 영혼이 있니 없니 그런 질문이 아니라 걔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로부터 한 100년, 150년 지나서 이 피터 싱어라는 철학자가 나와서 1975년도에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어떤 의료라든지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동물, 서커스라든지 동물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의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학대 행위들을 고발하면서 동물도 기본적으로는 이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공리주의자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 동물에게도
고통을 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동물의 어떤 복지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1975년이에요. 불과 50년도 채 안 됐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싱어의 이런 주장이 굉장히 급진지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거의 뭐 싱어 이런 어떤 동물이 어떤 하나의 도덕적으로 배려돼야 될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단지를 그런 사람이 좀 적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88 올림픽 때 그 브리지트 바르도라는 프랑스 여배우가 우리나라를 되게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나라라고. 야만적인 국가에서 올림픽을 여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네들은 거의 살아있는 거의 맨날 이 주사기 끼어가지고 쫙쫙 빨아먹으면서 먹는 거는 다 식생활의 문화적 차이의 문제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개고기를 열심히 먹었는데 지금 여기 뭐 게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게를 먹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거의 이제 안 먹는 것으로 다 합의가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먹는 분이 일부 계실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정말 일부 마지막 먹는 분일 거고 앞으로는 아마 게를 먹는 식용으로 먹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질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그게 그 이론 이념적으로 50년 전에 시작된 거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그 이재명이가 그 성남시장 할 때 모란시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부터 훨씬 강해졌거든요. 사실 우리는 좀 더 짧죠, 기한이.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데이비드 쿤켈이라는 어떤 철학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주장 같은데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돼. 이게 사실은 그 서양에서의 윤리학적인 사고의 혁명적인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칸트 포함해서 항상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행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만 도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꼭 인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도덕적인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도덕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그 존재, 피동자의 관점에서 도덕을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동양에서는 이게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명에 대한 뭐 불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그 사고의 전환이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환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는 동물은 그렇지만 기계는 기계잖아. 로봇은 기계인데 무슨 기계가 도덕적인 배려의 대상이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아까 그 연구자가 발로 차는 거 그거 뭐 재미로 그런 거지 뭐 그게 뭐 크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덕적으로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아? 굳이 말하자면 칸트식으로 그 차는 행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같은 그 애들 게임 같은 경우도 막 폭력적인 게임 너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자꾸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사람이 폭력화된다고. 그래서 로봇을 막 때리고 부수고 하는 거 맞들이다 보면은 사람이 포악해질까봐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로봇을 때리고 부수고 하는 것은 크게 나쁜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로봇을 때리고 부수고 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마치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에 동물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건가라는 문제가 이제는 기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어야 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런 감이 없잖아 있는데 아직 그런 아주 그 뛰어난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는. 하지만 이미 시작된 거고 아까 아이보라든지 우리 그런 사람들의 경험 있잖아요. 그죠? 저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로봇이 영혼도 없고 기계라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느낄 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철학자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저 사람의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야. 그럼 가짜 슬픔이다? 아니면 지금 뭘 몰라서 슬프다고 하는 거지 알면 안 슬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경험들을 이해해야 될 건가라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이 애니멀 아까 동물에 대한 것들을 동물 질문이라고 그런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기계 질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로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가능한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문제는 동물은 왜 우리가 대우해야 되느냐면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로봇도 똑같이 하면 돼. 로봇이 고통을 느끼거나 생각을 하거나 그 어떤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특징들을 로봇이 가지면은 걔도 우리가 배려해야 되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일에 걔가 그런 특징이 없는 어떤 그냥 존재에 불과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입장이에요. 동전의 앞뒤 같은 거니까 그게 1번, 2번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로봇이 감정을 느끼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혹은 의식이 있거나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설령 걔가 그런 능력을 가지더라도 걔는 도구고 인간이 만든 존재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건 도덕적으로 배려할 대상이 아니야라는 입장도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그게 3번의 입장이에요. 4번의 입장은 설령 얘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존재일지라도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할 수도 있어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이 입장은 비슷한 것들의 yes or no 입장에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3번의 입장도 이해하기 쉬워요. 뭐 이게 어떤 특징을 갖든 간에 얘는 도구잖아. 우리가 인간이 우리의 어떤 그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도구인데 그거 도구로 써야지. 아까 그 아시모프 수사처럼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고 인간 시키는 대로 하게 해야지. 뭐 걔한테 권리가 어디 있고 그게 이제 3번의 입장이에요. 그건 어차피 노예야라는 입장인데 가장 이상한 입장이면서 반직관적이면서도 그 좀 재미난 입장은 이 4번의 입장이에요. 설령 인공지능이 그런 어떤 이 의식이나 고통을 느낀다거나 생각한다거나 이런 어떤 인간이 도덕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지 않는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과 도덕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고 도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4번 입장만 제가 빠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관계론적 접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마크 코헬버그라는 그 벨기에 출신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는 실제로 로봇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로봇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고통을 느끼는가,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yes or no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나 실천, 우리 행위의 맥락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살고 있는가. 아까 제가 모두의 농촌에서 혼자서 로봇과 계속 이야기하시는 노년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아까 이 일본의 그 로봇에 대한 장례식 장면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이 일종의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로봇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그것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본의 경우처럼 실제로 걔가 영혼이 없다고 하더라도 걔를 가족처럼 대우하고 그런 거라면은 우리는 걔들하고 가족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상학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상학이라는 것이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있는 경험들을 다른 어떤 우리 사전적인 어떤 그 선입견 없이 눈에 보이는 그것만 잘 묘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가만 잘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물이 실제로 뭔가, 로봇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는가 혹은 그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덕적 관계나 이 어떤 그 로봇이 갖는 도덕 지위라는 것은 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존재론적인 혹은 물리적인 특징에 입각한 객관적 속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맺는 관계에서부터 이 새로 생겨나는 것. 어려운 말로 하면 창발이라고 그래요. 창발이라는 이머지라는 것은 원래는 없던 건데 복잡한 것들 속에서 원래는 없던 것들이 뭔가 우리가 이해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창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도덕적 관계나 도덕적 지위라는 것은 철학이나 과학이 이게 맞다 틀리다는 그런 문제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일상적인 삶의 실천 속에서,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도덕지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일 거고, 그죠? 그 로봇이라 본다면은 그것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너는 있어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때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들이 보편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일상적 경험으로 그 굳어지고 나면은 거기로부터 그냥 저절로 이 관계라는 것들이 그 뭐 나무 자라듯이 자라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나 관계 맺기라는 도덕적 과정의 토양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지. 이건 우리가 과학이나 철학적인 걸 통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뭐 계곡 이야기했지만, 그죠? 지금은 그런 거 없을 건데, 저도 시골 출신인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개 잡을 때 그 나무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를 때려잡았거든요. 엄청 고통할 때 그랬을 때 그게 고기가 맛있다고. 지금 보면 정말 잔인하죠. 그죠? 그런데 요새 그런 짓 하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고 또 사람들이 다 얼굴을 부릴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의 어떤 삶의 그 실천 양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건 삶의 실천 양식이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변화에 맞추어서 이런 어떤 관계의 과정들이 어떻게 자라날 건가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존재자들은, 로봇들은 일단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해석돼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립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맥락 속에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문화적으로 습득한 어떤 관점이 있잖아요. 시각, 그죠? 그거에 입각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시점에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이 있죠. 그죠? 그걸 우리의 어떤 삶의 문법이나 언어놀이라고 불러보자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존재들의 도덕주의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삶의 양식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과거에는 우리는 동물들을 갖다가 도덕적으로 배려하지 않는 삶의 문법을 갖고 있었죠. 심지어 뭐 조선시대 가면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지위자체가 굉장히 달랐잖아요. 그런 삶의 문법 속에서 살았죠. 지금은 달라졌죠. 사실은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가지고 차별하거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그 구시대적인,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남녀의 관계, 동물과의 우리의 관계라는 것도 결국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물론 이런 어떤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언어도 포함하고 사회도 있고 기술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적인 다양한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죠?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분히 그렇게 바뀌기도 해요. 사실은 특히 여성 그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사실은 20세기 초, 19세기 말만 하더라도 지금하고는 굉장히 인식이 달랐거든요.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쓴 그 이 여성 작가의 엄마가 메리 울프슨 크래프턴인가 뭐 뒤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여성을 위한 어떤 옹호라는 책을 영국 사람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대해서 어떤 남자가 동물을 위한 옹호라는 책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성을 옹호한다라는 아이디어가 자기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물을 위한 옹호라는 그 일종의 패러디로 책을 쓴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럴듯하게 여겨졌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 세상을 어디 옛날에 뭐 그 김병조인가요? 어디 이 지구를 떠나거라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결국 어떤 삶의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인데 결국 이제 가장 동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동물과 관계,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개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 요새 뭐 개를 위한 짜장면도 만들어주고 막 온갖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먹는 것보다 더 비싸요. 저도 10년 전만 하면 정말 개한테 별짓을 다 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나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개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키우기도 싫지만
그분들의 어떤 경험을 존중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동물이라는 것도 동물 일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쿠케일버에 따르면 동물이라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추상적인 동물, 동물 전체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강아지, 이 고양이가 있을 뿐이지 동물 일반으로서 우리가 이 담론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내가 맺고 있는 이 동물과의 관계, 그런 것들의 경험들이 모이고 확장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관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역사적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물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반려동물이라는 가족으로서 맺는 관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먹잖아요. 그건 가축, 식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우리 소가 왜 중요했냐면 그 다 농사 얘가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사냥감, 실험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오락물, 그죠? 최근에 이제 많이 비판받고 있는 게 사냥이나 이 동물원 같은 거 없애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어떤 동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고, 그에 따라서 이런,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구체적 맥락 속에서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로봇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계도. 기계 구면, 로봇 구면은, 우리는 기계 그러면 다 기계,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기계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양이 다르고, 개 다르고,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듯이, 로봇도 이 로봇 다르고, 저 로봇 다르고, 자동차 공장의 로봇 다르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기계라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국 기계의 어떤 지위라는 것도 결국에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그들과 관계 맺는 구체적인 맥락들의 그 속에서 결정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 자동차의 조립 로봇들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은 우리가 그냥 노예죠, 노예. 그죠? 불평 안 하고 하는.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군사 로봇이 있어요. 사실 이라크 전쟁 때 이후로 그 현대전에 로봇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거든요. 미국이 그 이라크 전쟁에 투입한 로봇 대수가 10만 대 넘거든요. 최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트에서 로봇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좀 비극적이고 한 이야기지만 우크라이나가 자유형 살상 드론을 통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드론이 스스로 결정해서 인간을 사살한, 죽인 사건이 며칠 전에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 보도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데 아직 우리나라 기자들이 다 기획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감각이 없는지 중요한 걸 찾아내는 어떤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랬을 때 그 군사 로봇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그 군인들의 참전 경험을 들여다보면은 자기들 이제 이 지뢰 해체라든지 이제 그런 다양한 인간이 하기 어려운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방식인데 이제 결국 어느 순간에 걔가 지뢰 밟고 터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인간에 준하는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물론 완전히 인간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우라든지 동료에게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파로 같은 로봇들 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이보라든지 또 이제 여기 우리 뭐 저도 이제 아마 지금 더 나이 들고 은퇴하면 이제 아마 그런 로봇 하나 사가지고 저는 살아있는 것보다는 이 로봇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로봇 한 마리 사가지고 같이 놀 건데요. 그때는 분명히 어떤 가족이나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되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의 경험들이 일반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그게 되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기계는 기계지라는 것들이 또 지배적인 관계 방식이라면 또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대해서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서사의 이야기를 돌아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것들도 어떤 방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기계들을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의 생각이랄까 상상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최근에 어떤 그런 이 포스트 휴먼적인 그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가장 많이 여기 대중적인 영화는 허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셨나요? 여기 보면은 그냥 인공지능 목소리만 등장해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 목소리와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나오는데
이 인공지능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몇만 명인가 몇십만 명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이 남자가 갑자기 충격받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역으로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의 1대1이라는 것들의 관계만이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협소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인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점적인 욕구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랑도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다대다라든지 일대다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때 뭔가 우리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웃기는 게 그런 거거든요. 원앙 같은 거라든지 보면은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쟤들은 평생을 산대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냥 문화적으로 일부일시제라는 제도가 갖고 있을 뿐이고 또 다른 전통은 있는 나라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인간의 규범을 동물들한테 투사해서 동물이 일부일시제니까 저는 훌륭한 동물이고 그렇지 않은 동물, 훌륭하지 않은 동물, 그거 되게 이상한 사고방식이잖아요. 정말 이상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존재와의 관계 맺는 걸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굳어진 너무 익숙한 사고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로부터 조금 상자 바깥에서 생각한다 그러죠. 박스 바깥에서 우리의 관계들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 로봇의 어떤 그 로봇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과학적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 로봇들과 실제로 관계 맺게 될 것인가,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에 맺으려고 노력할 것인가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일상에서 우리가 그들과 만나는 지점, 그 경험들을 굉장히 잘 면밀하게 모으고 또 분석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령 애완 로봇을 돌보는 사람이나 반려 로봇과 보내는 노년층, 그 다음에 노년층이 자신의 8호 로봇에 애착을 갖고 그것을 애완 베이비 아이가 여기겠다면 이건 추상적인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경험, 그 관계적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어떤 상상력, 새로운 가능성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어떤 로봇과 어떻게 관계 맺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앞으로 점점 들어오는 그런 것들과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관계 맺는가의 문제이고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미래의 삶의 양식이 결정될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질문은 우리는 로봇이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인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제일 이 밑에 보면은요. 어떤 그 타자라든지 동물이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고 묻는 것은 그 대상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답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동물과 예를 들어 보면은 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아무 관계 없는 인간이야. 때리고 하는 거 나는 재밌어.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거가 나는 오락인 사람이라는 사람하고 동물은 그러면 안 돼라는 사람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로봇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고 싶은가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아이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있을 건데 그런 존재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우할 것이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혹시 여기 이제 나이가 많고 하셔서 좀 거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마누라도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에 동성애와 관련된 그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짜증난다 그래요. 물론 저는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분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고 그대로의 어떤 경험을 인정해 준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삶의 선택에 관한 사랑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사실 동성애라는 것이 그 단순하게 그 어떤 동성애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거, 우리 사회가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 사회가 어떤 종류의 사회인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로봇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봇을 학대하는, 때리는 것들이 아무런 학대가 아닌 사회와 그것을 학대로 보는 사회들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로봇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디지털 휴먼이나 로봇하고 그 결혼 수속까지 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당장은 그래요. 그럼 뭐죠? 사이콘가? 그게 우리 1차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아까 저런 사람들 보면은 동물, 로봇 강아지 보면서 막 울고 하는데, 야, 저 사람들 정말 할 일 없다. 무슨, 얼마나 할 일 없으면 로봇에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지라고 볼 건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존중하고 어떤 나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건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존재 방식,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는 그런 사회가, 그게 지금까지 모습이었다면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역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회는 훨씬 더 열려있고 다원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런 기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게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각자의 지향이 있고 가시체계가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는 문제고, 그런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를 보고 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삶의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법에 따라서 로봇의 지위가 결정되는 거고, 그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정도로 오늘 좀 급하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고, 좀 쉬는 거죠? 쉬고, 질문이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제2부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강연 내용은 개별적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한테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요. 예, 너무나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상식적인 틀을 벗어나는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좀 하기를 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 사유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식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보면 되는 거죠. 늘 이래 왔던 것, 당연한 것, 뻔한 것, 그런 것, 뭐 생각 안 하니까 그게 편하고 그냥 이렇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좋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신상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생각을 하게끔 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되돌아오면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철학적 물음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여전히 우리는 제대로 휴먼화되지 못한, 지금 가자 지구에서 혹은 우크라이나에서 혹은 세계 다른 여러 지역에서 비인간적인 일들이 허다하게 인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우리 사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들어보면 뭐 끔찍한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요. 아까 뭐 개고기 문화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우리 신 교수님이랑 저나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80년대 초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80년대 초에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한번 타보세요. 대학생들이 뭐 제가 잘났다고 택시에 타고 담뱃대 물고, 그죠? 뻑뻑 피워대고, 앞에 임산부에서도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기차간에서 담배 피우고, 그게 인간의 모습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도덕적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그죠? 예,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30, 4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민간으로서도 우리는 지금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는데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한 부분입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이 관계론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재희 교수님은 이 방향에서는 윤리적 포스트 휴머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넓은 차원에서 보면 오늘 우리 신 교수님 얘기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얘기됐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들이 선생님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기도 하고요. 감성적인 부분부터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라고 요청하는 이런 강연 내용들이 저는 그래서 신선하고 좋습니다. 그냥 뻔한 얘기, 그죠? 포스트 휴먼은 이런 거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성해 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던졌다는 게 이제 오늘 강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해서 물음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다 물어주시고 좋은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일 먼저 제일 뒤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서 교수님 오늘 그 로봇에 대한 그 일본 장례식 같은 이런 건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건데 아주 재밌게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말미에 그 영화를 소개하셨는데 헐 하는 그건 인간이 기계에 대한 애착심을 느끼고 사랑에 빠진다는 경우는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구나 싶은데 조금 그 로봇에서 AI로 바꿔가지고 Artificial Intelligence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나 뭐 같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아이 내한테 너무 잘해준다. 그냥 보통 감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진 그런 얘기나 영화나 그런 어떤 작품은 혹시 있었는지요? 고맙습니다. 아까 그 강연 초기에 로빈 윌리엄스 나왔던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 뭐 이런 것도 그 유사한 영화이긴 한데 혹시 좋은 그 관련된 작품들이 아까 그 처음에 제가 앞에 두 개 소개해드렸던 그 두 영화가 다 그런 영화고요. 그 최근에 그 또 뭐 이제 좀 그 소재가 진부할 정도로 사실은 그런 관계를 묘사하는 영화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많이 안 보신 영화 중에 그 영화 제목이 라스의 그녀인가 뭐였고 라스 앤 리얼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 리얼돌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냥 인형이에요. 인간을 똑같이 단계에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년 전인가요? 그 리얼돌을 수입하려고 한 업자가 그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세관에 이제 그 걸린 거죠. 걸리고 세관에서 이제 통과를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업자가 이제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금지를 시킨 이유는 일종의 음란물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대개는 이제 그 리얼돌을 사는 어떤 구매하는 게 젊은 남성이거나 남성들이 많고 일종의 이제 자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위한 용도로 사는데 그런 거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대법원 판례까지 가가지고 이게 그 음란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서 공식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 수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파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리얼돌인데요. 그 정말 그 정교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인형을 그 아까 이제 이 주인공이 그 라스라는 이제 그 젊은 남성인데 약간 이제 자폐도 있고 그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 리얼돌을 하루는 이제 그 가져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내 여자친구가 생겼어 하고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 형 집에 아마 같이 얹혀 사는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재미난 거 그 영화에서 포인트는 이 친구도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 그 순박하고 대신에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약간 자폐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못 맺지만 굉장히 심성도 곱고 그런 친구로 등장하는데 그 형수하고 형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꼭 밥을 먹을 때는 그 리얼도를 그 식당에 같이 앉아가지고 밥도 다 같이 차려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라스의 그 관계를 굉장히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더 이제 좀 감동적인 거는 그 동네에서 잔치를 해요. 일종의 파티죠, 그죠? 미국 사람들 파티하는 식으로 하면서 드디어 라스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겼다 이런 그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였으면서 이 라스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을 축하하는. 그랬을 때 결국 그 리얼 돌이라는 그 물체죠. 그걸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실증적인 연구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크게 신뢰할 만한 연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표변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리얼도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리얼도가 당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설문조사 비슷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한 30% 정도는 그 섹슈얼한 관계, 성적인 대상으로 그 대체물이라고 했는데, 대개는 우리는 그 성적 대체물로 살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5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표현도 되게 흥미로워요. 우리는 그 리얼도라고 포스트 휴먼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제 자기와 어떤 그런 어떤 관계의 대상이 꼭 인간일 필요는 없고, 또 자기는 인간하고 이렇게 아마 꼭 이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이제 열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요즘 이제 젊은 저도 학생을 가르치고 보면은 세대가 요즘은 한 5년 밑으로 짧아진 것 같아요. 지네들끼리 한 2, 3년 사이로 세대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 가르칠 때 학생들의 질문이나 시험에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한 3년 전 애들하고 5년 전 애들하고, 저도 대학에서 한 이제 20몇 년을 가르치는데 애들하고 완전히 다른 애들이에요. 그랬을 때 얘들은 요즘 이제 전화를 다 들고 다니지만 통화는 절대 안 해요. 다 문자로 해요. 이 말로 통화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애들 또 생일 파티라고 피자집 같은데 모으려고 파티를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놀아야 되는데 다 앉아 있어요. 다 서로 앞에 있는 애하고 카톡으로 대화하고 있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삶의 문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인데요. 요새 애들 정말 큰일 났어. 애들 버려서 났어. 라는 태도가 있고, 쟤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기술적, 문화적 조건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라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태도예요. 물론 그건 이제 하나가 완전히 맞고 하나가 완전히 틀리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어딘가에 이제 어떤 그 균형을 찾아서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인, 중요하다는 가치들이 유지되는 삶을 만들어 갈 건데, 그랬을 때 라스 앤 거리인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좀 다른 이제 우리가 가능성들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당장은 로봇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은 저도 나이는 적지는 않고 저 작년에 한갑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익숙한 문법들이 있잖아요. 언어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저도 아까 말씀하신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초중 다녔고 했으니까 대략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의 속도를 보면은 사실은 얼쭉 6.25 전후 세대, 그다음 우리 같은 건 베이비붐 세대거든. 그 세대. 그러니까 하지만
급진적으로 경험이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 사회 자체의 성장 속도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가 완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사실 우리는 제 어릴 때하고 이런 것 보면은 상상도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저는 애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태어났을 때 자랄 때는 후진국에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그 대학교 정도 갈 때는 우리나라가 중진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성인이 됐더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런 정도의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빠른 경험을 살아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요즘 뭐 여러 가지 어제도 뭐 투표를 했지만 다양한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그 인식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건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해요. 결국에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경험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과거의 사람들은 대개 저는 그 성장기 때라든지 청년기의 어떤 경험이 주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80년대의 경험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 또 70년대 사람들은 70년대의 경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어떤 애들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애들은 또 그 시대에 우리 X세대, MZ세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인공지능이든 그런 기술적인 존재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갈지는 우리가 어떤 아까 과학적이라든지 철학적으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기술적 조건과 우리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자제분들, 뭐 손자, 손녀 되는 친구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인데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하루 사용량 평균치를 이렇게 냈는데 22년 기준 초등학생이 매일 6시간씩 평균입니다. 평균. 중학생이 8시간 평균. 고등학생이 10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0시간을 뭐까지 포함해야 되느냐 하면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학습이 있죠. 그죠? 온라인으로 하는 학습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만 고등학생이 지금 10시간 이 화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아니고 이 우리는 가상이라고 표현하는 화면인데 이 안에 들어가서 하루 10시간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24시간 중에 자는 거 빼고 학교에서 뭐 수업 듣는 거 뭐 이것저것 밥 먹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든 언제든지 계속 여기 들어가 있다. 그들에게는 이 화면 속에 있는 것들이 모든 거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그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 세대 차이야 말이 안 통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하려면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을 먼저 인정해야 일단 소통이 가능하고요. 이게 신인류입니다. 신인류 일종의. 특히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전혀 지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뭐 이건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예, 그런 현실입니다. 예, 아까 여기 손 드신 선생님 먼저. 오늘 신상규 교수님 인간과 기계 혼종 사회에 대해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암동에서 온 최상원입니다. 인간이 기계와 틀린 것은 부끄러움이라 하는 거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제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부끄러워할 사람이 난리를 치고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비용을 얼마나 들여야 되겠나 회의를 느꼈습니다. 기계가 그런 사람들은 좀 모나오로 하는 그런 방식은 없는가 그걸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지 말고 기계가 투표하는 그런 방식은 좀 없었으면 안 되겠나 그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최상원 선생님 앞으로 자꾸 이런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 안 드립니다.
제가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런 질문은 답변하는 분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시민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게 이런 질문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해주시고요. 그걸 자꾸 정치적인 부분을 이렇게 그건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공간 안에서만큼은 사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질문하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 주십시오. 그 이야기의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다름의 경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다른 걸 인정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저께 저는 대구는 아니고 저 경남 쪽인데요. 그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현상을 볼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그 부당하게 피해받거나 억압받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그랬을 때 사실 어제 그 투표 비율을 한번 잘 보세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별이라든지 연령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작동하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각자의 어떤 판단은 서로 다 다르죠. 최소한 그러나 어떤 각자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가 대신 우리가 서로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관점 하에서 서로가 왜 다르게 생각할까? 나는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한번 반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는 오늘 제 내용 강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면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것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금방 했지만 그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어라는 게 좀 아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인간이 그 부끄러움을 느낀다. 인간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역으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는 이제 비인간인데 거기에 그래서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그 위에 있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밑에 있고 이제 그런 굉장히 그 위계적인 그들이 있고 어떤 인간이라는 게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아주 그 잘 정해진 그 아이디얼 이상이 있다라는 걸 가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을 누가 그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까? 물론 서양 철학, 저는 이제 서양 철학을 전공했지만 그런 것들이 연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도전의 연속이에요. 그랬을 때 아마 이제 그 백종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또 사실은 제가 처음에 유학 마치고 왔을 때 저는 뭐 서울에 나온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일자리를 주신 나름대로 굉장히 도움을 주신 분인데 철학적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백종현 선생님은 이제 칸트라든지 근대의 어떤 그런 그 인간에 대한 생각이 이상적인 인간에 대한 상이라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이 포스트 휴먼 사회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인간의 가치에 대한 파괴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분이고 저는 오히려 이제 전통적인 그런 가치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또 지켜나가야 되고 따라야 될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되게 시대 착오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가령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드라마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드라마도 없지 그 별로 안 보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제 그 며느리가 딸 아이를 못 놓는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 구박을 할까 어떤 이유로 구박을 할까 고민을 해보면은 물론 극중에서는 되게 못되게 그려지긴 하지만 원래 그 며느리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모두 못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특히 이조 시대 때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어떤 남자로서 이어지는 혈통을 잇는다는 것은 가문이라든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걸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거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가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야 한다고 할 때도 그 부끄러워야 되는 거, 뭘 부끄러워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많은 사양 상식들은 이제 그 동양적인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또 서구화된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간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대략 우리 흔히 기성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 우리가 사는 아까 말하는 요즘 애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고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러고 그들이 사는 기술이나 삶의 조건은 우리가 살았던 삶의 조건과 굉장히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 대학 갈 때 공부 거의 안 했거든요. 맨날 저는 그때부터 좀 삐딱해가지고 막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놀러만 다니고 그래서 친구들이 내가 대학 간 거 보고 막 놀라기도 해서 니들은 애가 어떻게 대학을 갔냐 그러고 또 내가 진짜 대학을 간 걸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대학 교수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철학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급을 해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때 우리가 공통된 문법들이 있는데 아마 선생님이나 그러나 예전에 또 선생님의 세대에 속하는 그 문법이 있을 거예요. 그 문법으로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틀리고 맞고보다는 그게 과연 우리 시대의 갈등이나 일어나는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하고 공존하는데 적절한 건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 아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말했지만 굉장히 다른 기술 조건 속에서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때는 경쟁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되게 널널했고 또 우리 그 세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회가 좋은 세대였죠. 대학 가기도 쉬웠고 대학 졸업하면 우리나라가 급성장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10대 그룹들이 1년에 각 회사별로 신입사원을 1000명씩 뽑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다 대기업 됐고 급성장하니까 월급도 오르고 부동산 투기해 해갖고 다 나름대로의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신분 상승이 가능한 세대예요. 우리 이전에 70년대 그 세대들은 고생만 하고 실제로 못 누린 세대예요. 가장 그걸 단물 누린 세대는 80년대 세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대들이 어떤 그런 자신의 경험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소리 있지. 지가 해봐서 안다는 거. 다 지가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럼 우리처럼 자유롭게 우리네 때는 부모님들이 뭐 애들 교육하고 돌볼 여유도 없었잖아요. 그냥 밥만 주고 질러 놓으면 지가 알아서 큰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애를 안 넣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경쟁이 내면화되어 있어요. 그 친구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경쟁 상대로 봐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바라보는 세상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하고 선생님이 바라보는 세상 굉장히 다른 세상일 거예요. 실제로 그 철학자 레벤스벨트라고 경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한국이랑 똑같은 물리적 공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살고 있는 세계는 굉장히 다른 세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먹고도 극과 극의 어떤 그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게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가능성, 상처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잖아요.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가능성. 또 특히 미래 세대. 사실은 우리는 인간은 항상 보수적이에요.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일종의 그 현상형 편향이라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왜냐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그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그 나이 든 사람일수록 변화에 대해서 저항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한테 변화하지 않는 것들이 별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것들이 싸움이 인류 역사인데요. 그랬을 때 결국 미래 세대에 살아갈 모습들은 우리가 살았던 모습하고 굉장히 다른 건데 이건 조금 제가 그 조심스럽고 그 도발적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 기성세대 이런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선생님도 생각하실 때 요즘 젊은 것들이 나이 든 사람들 대접을 안 한다는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뭐 물리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회에 이런 현상을 보다 보면은 왜 그럴까? 우리는 항상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죠? 조상들 잘 섬기고 저 같은 경우 제 때만 하더라도 막 손톱끝을 깎아가지고 쓰레기통에 함부로 버리면 할머니한테 굉장히 혼났거든요. 어디 신체 그 조상님이 주신 걸 또 함부로 버리냐고.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지금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달나라서 왔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우리가 다른 경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사실은
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800년대, 1900년대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살던 동네 바깥을 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자기 살던 동네 반경 몇 킬로 안에서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의 삶의 조건하고 죽을 때의 삶의 조건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20세기 중전까지,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 인간 조건이 그랬거든요.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조금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가다가 21세기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 한 20년 동안 이게 스카이로켓팅하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늙은이의 고견이 지혜였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경험치기라는 것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요새 애들이 뭐라 그래요? 라떼라 그러고 꼰대라 그래요. 왜? 사실은 나이 든 사람들이 해주는 충고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급박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도 자꾸 이제 제가 대학교에 있으면서 저는 또 요즘 저는 여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머리 염색을 이제 안 하다가 하는데 지금 안 하면 백발이거든요. 그 여학생들은 또 젊은 늙은 선생님 싫어해요. 특히 늙은 남선 생님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려고 이 머리도 짧게 자르고 염색하고 이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래도 애들이 알죠. 알긴 알지만 그래서 이제 젊은 남선 선생님에 비해서는 인기가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떤 그 아이들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모토가 그거예요. 아, 꼰대가 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 든 분들은 어떤 그게 뭐 그럼 꼰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나의 세계가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잣대를 내지 말고 저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경험을 갖고 어떤 판단을 저렇게 하는가를 한번 우리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좀 더 좋은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짧은 물음에 긴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런 경험들은 일종의 저는 좌정관천이라고 그럽니다. 좌정관천. 우물에 앉아 세상 하늘 보는 거죠. 그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넓어요, 그죠? 예. 그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세상을 보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아마 그런 편견 속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강자가 그런 좌정관천에서 벗어나는 그런 강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선생님 손을 드셨는데 받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강좌 오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반려동물 하다가 반려식물 거쳐서 이제 반려로봇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상호소통이라는 것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건 아닐 것인가 하는 뭐라고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닐 것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완벽하게 기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게 너무 좁은 소견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외로운데 집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실제 인간이 나를 반겨주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점점 더 정치해지면 정치해질수록 더욱더 인간처럼 착각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상호관계가 아니고 나와 some fantasy에서 있는 어떤 그게 뭐 다른 나일 수도 있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일방적인 그러니까 상호 대화도 아니고 상호 관계도 아니고 결국은 일방성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기계들이 정치해지면 해질수록 피부도 내가 앉아서 생각했는데 피부도 같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 인간이 서로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육근, 육경, 육식 요거거든요. 요거에서 공감하고 하는 데서 우리가 굉장히 가까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 어떤 감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의 상태에 누군가가
감각을 통해서 얻은 경험치를 여기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단계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치화되어도, 아무리 세련화되어도 기계가. 그 점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굉장히 또 훌륭하신 그 생각이신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그 진짜 관계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진짜 관계는 건 도대체 뭘까? 그럼 로봇과 관계가 가짜라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학자들 중에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제 친한 동료 중에서도 이제 천현덕이라고 저 서울대 과학과에 있는 그 철학자 비슷한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넘어갔지만, 뭔가 이것들이 진정한 관계라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관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그런 것만 진정한 관계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그 과학이든 혹은 철학적인 하나의 어떤 그 해명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라는 걸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면은, 진정한 관계라는 게, 그럼 인간과 살이 맞았다는 게 진정한 관계. 그러면 내가 집에서 가서 강아지하고 이게 하는 거는 진정한 관계일까 아닐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즘 아까 제가 애들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카톡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혼인이나 연령도 늦어지고, 또 많은 친구들이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건데요. 그랬을 때 이 트랜스휴머니스트나 뭐 이런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견해이지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내라는 육체를 다 버리고 나의 그 의식이 있잖아요. 정신만 이게 그 정보로 이게 추출해 가지고 가상 세계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이 조만간 한 30년 안에 가능해질 것이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려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궁극의 질문 돌아오는 거예요. 진정한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죠? 진정한 관계가 뭘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아까 제가 동성애 이야기를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아마 동성애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계신 분도 있지만 제가 신뢰를 물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거나 좀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자신의 섭리에도 반하고 진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는 자신의 섭리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 다른 이성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지, 동성들끼리 이렇게 추잡게 그게 뭐야? 자, 그러면 도대체 그때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은 우리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익숙한 관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게 진정한 것의 표준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도 과연 진정한 관계의 기준일까?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지금도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나 친구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막 평생 같이 그렇게 놀 줄 알고, 막 어리가 전부야 하고 갱상도 의심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20대 중반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고 나서 요즘은 이제 정말 이제 누가 죽었다거나 상갓집 아니면 이제 결혼할 때나 정말 1년에 한 번 볼통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최근에 다른 업무적인 사람들하고 훨씬 알지만 이제 옛날에 지냈던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사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때 우리가 진정한 우정 샀잖아요. 그때 말하면 도대체 진정한 우정이 뭐였을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특정한 방식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고, 그것부터 일탈적인 것은 비정상이거나 뭔가 가짜거나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포스트 휴먼 좀 크게 좀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아까 백종희 선생님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상성의 기준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탈하는 것들은 하나의 타락이에요. 그런데 이 포스트 휴먼 담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정상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임의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정상성의 기준이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재발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조건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고 계속 우리 그 적절한 한계 속에서 계속 새로운 정상성의 규범이랄까. 그랬을 때 아까 도덕이라는 것도 과거에 내 반려동물 하는 거 한 20년, 30년 생각해 보세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 보고 반려동물에 보면 무슨 강아지 새끼한테 반려라는 말을 써. 그게 우리 일반적인 태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랬을 때 어떤 그 진정한 관계라는 게 뭘까? 라고 할 때 그 진정성이라는 오센틱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물론 가정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까 말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문법이에요. 일상적인 삶의 문법인데 사실 그것들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로봇이 등장하면 우리 그거 사랑할 거야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날의 문법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닫아놓으면 안 돼, 이소리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열어놓고 다르게 생각하는 가능성들을 계속 그 고민해 봐야 되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기준을 한다면은 선생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그 유효 시간이 있는, 유효 기간이 있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정상에 부합하는 생각. 요즘은 이제 특히 그 우리가 정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은 편이거든요. 하나 물으면 막 10마디나 좀 할까요? 예.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궁금하시면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진정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철학자는 그런 걸 또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시대적 맥락에서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친숙한 익숙한 관계라고 하는 관계 매점도 특정한 고정관념이 매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시간 되면 사적으로 드릴게요. 여기 선생님. 예, 선생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강의 초에 예를 들은 AI하고 또 바이센테니얼맨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고 제일 처음에는 단순한 그냥 공상과학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모든 것을 볼 때 좀 두려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 터미네이터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지는 인공지능이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우리 인류를 이렇게 마스터한다는 그런 스토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티피셜 반대는 네이처인데 제 자신도 보면은 여기에 임플란트가 몇 개 있고 등산 좋아하는 내 친구는 또 보면은 인공관절도 들어있고 또 누구는 인공 박동기도 달고 있고 이렇게 지금 변화하는 사회를 보면서 그리고 또 스마트폰 없으면은 사회생활을 못하는 저를 보면서 이게 나 자신이 좀 사회보고화 되어가는 그런 느끼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자아를 가진 그런 인공지능이 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질문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질문은 아까 이렇게 밑에 보니까 소셜 로봇 밑에 아이보 옆에 보니까 섹스봇이라는 것이 나왔었는데 리얼돌도 보면은 좀 생각하기도 싫은데 섹스봇까지 나오면은 설명을 안 하시는데 저는 상상도 못 하겠는 어떤 수인데 그런까지 나오면은 과연 세상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어떤 윤리적 도의적 측면에서 이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이나 이런 게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게 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강현재 선생님께서 답변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시간도 지금 지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어서 질문을 꼭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받고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선생님 간단하게만 질문을 좀 해주시고. 예, 우리 강현 선생님 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뭐 아날로그 세대가 꼰대 안 될라고 지금 이 많이 이래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초창기에 박종홍 철학 교수부터 쭉 그 계통에 저도 저 나름대로 보고 있고 강사님들이 쭉 이해하시는 거 보고 취사선택 안 합니까? 내 나름대로 우리 6.25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난감 새로 그 되는 거를 많이 사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갖다 놨더니만은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이 긁어치인다고 이래 조정하면 막 운동자가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죠. 요새는 뭐 하늘 나른 것도 있지만은 그거 드론은 있는데 그걸 막 몇 푸대가 돼요. 그걸 신주고치 2층에 모시나는 걸 집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지구석이 어지럽다고 이걸 처분을 해보는 거야. 아, 이놈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와가 발 벗어놓고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평소에 애기는인데 왜 엄마 아버지는 이걸 모르고 있는 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너 엄마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막 어머니한테 그러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지금 농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농장을 마치고 나오는데 칠곡병원 있는 쪽입니다. 나오는데 개가 막 우는 소리 막 듣기요. 예. 그래서 요새는 발견해가지고 참 이렇게 많이 개하고 인간관계가 상당히 친밀한데 나는 저 교배 붙는 소리 아닌가 나는 이래 착각하고 갔어요. 가니까 어느 누군가 틀을 놔놨어요. 틀. 멧돼지 고라니를 잡으려고 거기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때는 차 시간이 바빠가지고 나는 이제 집에 와버리지.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저거 밤새도록 얼마나 애먹겠느냐 싶어가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 가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마침 5분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풀어줬는데 밤에 그 늑대가 아니고 샤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와가지고 막 싸움을 했던데 그게 도망치려고 얼마나 했는데 창자가 다 튀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데도 그 철사가 깡철 철사이기 때문에 119에서 그 기구 가지고 끊는데도 막 상당히 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내 카톡에 이래 넣어놨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이튿날 또 가니까 바로 우리 내 농장하는 옆에 사람이 그걸 틀을 놔놨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내한테 상당히 반감 있는 것이 안색이 인사도 안 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 나도 알고 봤더니 지금 서사가 너무 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놔놨는데 이런 관계에서 나는 불쌍해서 119 불러가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인간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이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그런데 아까 선생님 질문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물음은 오늘 선생님께서 답변하기가 시간상 5시 반에 기차랍니다. 이게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 이 자아 문제는 완전히 지금도 새로운 아주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인공지능과 자아의 문제, 의식 문제, 뭐 기타 이런 거는 혹시 이걸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긴.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할 예, 수밖에 예. 없어요. 왜냐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오셔가지고 하나의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예.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론적으로 그 인간처럼 보이는 행동하는 로봇을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는 원리적 장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인간처럼 느끼고 의식을 가진 존재일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우리 인간의 같은 경우에 가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인간의 의식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미스터리가 인간 의식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 의식이 어떤 신경적 기제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는데 도대체 그런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걸 한다는 것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 로봇이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알 수는 없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먼 미래에는 오히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시일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섹스봇은 이미 나와 있고요. 한 10만 불 정도 합니다. 10만 불이면 얼마죠? 예, 그 10만 불짜리, 그러니까 꽤 비쌉니다. 자동차 한 대 값은 훨씬 비싸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것들이 있고요. 리얼돌 만드는 회사에서도 만들고요. 여러 회사 만드는데요. 러시아에서도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아까 말씀하시는 지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섹스봇이라는 것들을 사회에 도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캠페인도 있습니다. 그건 영국의 캐서린 리처드슨이라는 어떤 여성학자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그분들은 이 섹스봇이라는 것들이 여성이라는 존재의 대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또 한편에서도 또 옹호하는 쪽도 여성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그게 섹스봇이 남성을 위한 여성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을 위한 남성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그렇지만 특히 이제 요즘 남녀라는 것들이 동등한 시대에 그런 것도 같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여서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보수적이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권리 문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뭐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취지로 음란물이 아니라 판정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령 뭐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반대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견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일단 아까 말한 하나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것들은 개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냥 일상적인 속에서 어떤 그런 성적 기회가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장애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이거나 그래서 실제로 그런 욕구는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그 성적 기회의 평등이라는 걸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선순환적 순기능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전통적인 어떤 선생님 또 이럴 때는 이제 좀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성규범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보수적인데 좀 젊은 친구들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뭐 동거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특히 여성에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떤 개인의 그게 뭐죠? 그런 거 있는데 요즘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은 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 다 해봐야 된다는 것들을 장려하는 사회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성에 대한 어떤 문법 자체가 바뀌고요. 혹시 넷플릭스에 보면은요, 신동엽이가 하는 다큐 같은 게 있는데요.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이제 네덜란드 가는 성에 관련돼서 각 나라들의 성풍俗과 얼마나 다른지 그랬을 때 그다음에 특히 어떤 여성 트랜스휴머니스트 나타샤 빌모라는 여성은 인간과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이 붙어가지고 그것도 그분의 표현입니다. 오줌 싸는 기관들을 가지고 문 떼는 거는 되게 야만 원시적인 거다. 앞으로 좋은 기계가 나오고 하니까 성감정 건드려주면 되거든요. 또 그래서 장치 하나 해가지고 탁탁 자극만 해주면은 느낄 수 있는 건데 남자 여자가 헐떡벗고 씩씩거리가면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야만적인 미숙한 어떤 미개한 형태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도 포스트 휴먼 섹스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관념이라는 것들은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문화권이나 사회권에 따라서. 그랬을 때 섹스 로봇 같은 경우에 물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특히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드라마라든지 아이돌 보면은 한국 남성들이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의 생활 태도를 문제 삼아야지 단순히 그런 기술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그런 거에서 도덕적으로 더 되거나 안 되거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어떤 파괴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아니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좋은 어떤 성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간섭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저는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뭐 답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일단은 왜 그 덫을 놨는지를 물어보고 일단 그랬구나 그러면서 술을 한잔 사시죠 뭐 그러면서 풀어보시는 게.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관계에 관한 관계 질문이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예, 선생님 술 한잔 하시면서. 그리고 분명히 선생님은 불쌍했지만 또 그분은 다른 어떤 그 관점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관점에 따라서 그 어디서 선생님이 그런 달랐는지 관점을 한번 확인도 하시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왜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기차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인간과 기계의 혼종 사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실한 강연, 그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답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신상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제가 아까 뭐 사례라든지 뭐 좀 또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예. 얼마나 열리신 분들인데요. 예. 그럼요. 다 환영입니다. 강의 재밌었나요? 예,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휴먼이 지배하는 사회를 꿈꾸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또 재밌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과학기술원에 있는 하대천 교수를 모시고 또 이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